안녕하세요. 아산맘TV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 작가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그냥 제목이 나는 육아서요. 나는 부모 교육서요 하고 내세우는 책 같은데요. 제목이 좀 끌려서 샀다기보다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글귀들이 몇 군데 좀 많아서 저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바로 엄마의 화는 내리고 아이의 자존감은 올리고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쓴 건 아니에요. 저는 좀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 위주로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그거를 저는 알거든요. 왜 이렇게 아예 문화가 다른 거죠. 서양과 덴마크와 일본과 뭐 동남아의 그 문화와 그 속에서 키우는 육아 방식과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육아 방식은 기본부터 출발이 다르잖아요. 출산 방법부터 뭐 태교 그런 기간 중에 있는 일까지 다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저자가 쓴 책을 읽을 때는 조금 그런 걸 감안해서 읽으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작가는 이런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문화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나에게 힘을 주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글귀나 아니면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를 머리에 저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됐고요. 이 첫 번째 이유고 아이의 자존감은 저한테 두 번째고 첫 번째로 저한테 중요한 건 내 화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걸 좀 잘 못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에 되게 중점적으로 그걸 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공감됐던 몇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글귀는 여기입니다. 초점 좀 맞아라, 얍! 아니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자 했던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기를 바란다. 부모가 되고자 했던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기를 바란다. 다시 말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이상화한 자아로 규정해 놓고 부모의 꿈을 이룰 임무를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의 성공과 실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에 대한 실망감이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좀 뭔가 공감되지 않으세요? 저는 이 글귀에서 뭐가 떠올랐냐면 아이가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좀 저랑 동일시 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나도 어릴 때 저랬는데 저 그런 마음인데 나랑 어떻게 똑같이 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해서 저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나중에 도움이 될 텐데 내가 못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부모의 꿈을 이룰 임무를 맡기는 건 저는 좀 아닌데 요즘에 엄마들을 보면 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강사님이 아이가 의사가 되길 바란다면 엄마가 지금부터 공부하시라. 왜 자기의 꿈을 아이한테 그러냐. 엄마 공부해서 의대 가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거기서 100% 공감하거든요. 저희 막내 꿈이 7살 막내 꿈이 청소부예요. 왜 청소부냐면 길에 떨어져 있는 다양한 우리 눈에는 쓰레기로 보이는 그런 물건들을 주고 싶어서. 네, 돌덩이, 뭐, 누가 먹다 버린 뭐 그런 거. 그런 걸 헤집어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고 깨끗하고 그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호기심이죠. 근데 그걸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청소부예요.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 오케이, 너 청소부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허허허 웃고 넘어갔어요. 남편과. 진짜 되면 어쩌지? 진짜 되면 어때? 자기가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걸 좋아한다면, 난 오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실망감이 부모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한다. 특히, 그런 학기 초에 아이들이 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엄마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저도 아쉽더라고요. 떨어지면 이왕 나간 거,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엄마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뭐라고 그러죠? 또 하나의 내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엄마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책은 좀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하세요인데요.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우선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한지 안 한지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여기입니다. 초점 안 맞아라, 야. 네. 이게 처음이 아니야. 좋은 말로 몇 번이나 타일렀다고. 그런데도 바뀐 게 없어. 인내심의 한계점에 다다라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는데 이 말이 사실일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행동하지 않을 때 화를 내는 게 순전히 그 이유일까? 다른 이유는 없는 걸까? 부모는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인 걸까? 아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부모 자신도 아이를 나무라면서 똑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서 제가 꽂혔던 부분은 바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부모 자신도 아이를 나무라면서 똑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둘 다 잘못인 그런 경우죠. 아이도 바보 같고 엄마도 바보 같고 아이도 잘못한 거고 엄마도 그렇게 대하는 게 잘못된 거고. 여기서 제가 가슴이 콱 찔렀어요. 부모는 자기 아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닌데 아이가 엄마를 좀 함부로 대했다고 해서 혹은 조금 장난을 쳤다고 해서 엄마도 똑같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서 혼내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처음이 아니야. 엄마, 나 지금 3번 참았어. 지금 좋은 말로 3번이나 타일렀는데 지금 4번째야. 이제 혼내도 돼. 이런 마음 가지시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번까지만 참고 또 하면 넌 응? 막 이렇게 여기서 가슴이 콕콕 찌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안 되려면 같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안 되려면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해 본 계기가 됐고 가슴이 콕콕 찌른다는 건 어떤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엊그제일 수도 있고 일주일 전의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리 자책하고 반성하고 각오를 결심을 해도 그 순간에 이렇게 차올라오는 화를 자제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심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화나고 있구나. 너는 그런 마음이구나. 아무리 하려고 해도 순간 확 차오르는 화를 자제시키기란 진짜 연습을 해도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체벌에는 효과가 없다는 생각과 내 자식이 잘못하면 때린다는 행동 사이의 모순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체벌이 효과가 없다를 알고 있으면서 내 자식이 잘못하면 때려야 돼. 때려서라도 고쳐야 돼. 이런 마음이 모순이고 그거는 긴장관계를 형성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생각에 따라 행동을 바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쉽다. 그 행동이 과거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말이 바로 사랑의 매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의 매는 필요한가요? 체벌이 효과가 없다. 알고 있습니다. 체벌은 효과가 없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죠. 근데 내 자식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고 싶은 마음. 이게 진짜 모순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순간의 화랑 좀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화가 확 나면 때려야 돼. 넌 맞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거를 자제시킬 수가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근데 이런 긴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각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데 안타깝게도 행동을 바꾸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쉽대요. 행동을 자제하는 것보다 내 생각을 먼저 자제하는 게 훨씬 쉽다는 말하고 똑같겠죠. 이걸 어떻게 자제하면 좋을까요? 계속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반복적으로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도 자꾸 나를 돌아보고 그냥 좋은 말이군. 이거 괜찮은 말이야. 공감되는군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나의 모습을 되돌려보고 되감기해보고 곱씹어보고 하면서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안 고쳐진다 해도 어느 순간은 지금 이 자제시키는 순간이 꼭 빛을 발하리라 생각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같이 읽어보아요. 이거 저 많이 하는데 너 내 인내심 시험하는 거니?
저거 봐. 눈 똑바로 뜨고 대드는 거 봐. 나는 새끼가 대드는 걸 난 절대 못 본다. 야, 엄마한테 순종해야지. 엄마 하라는 대로 해. 어? 막 이렇게. 이러한 말들을 하면서 부모는 얼마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 아이에게 각인시킨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한테 일부러 반항하거나 맞서는 것은 아니다. 만일 아이가 일부러 그런 식의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저희 좀 만일 아이가 일부러 그런 식의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맞아요. 내 욕구를 해결하려고 지금 화가 났어. 나 이 화를 풀어야 돼. 나 3번 참았잖아. 이제 때려도 돼. 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것 같아.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다 자기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보다는 내 욕구.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참 다 결과가 좋을 텐데 엄마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도대체 뭐니? 말하면서 엄마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말 들을 게 안 들어. 그런데 거기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너는 내 말을 안 들어를 먼저 포장을 아예 먼저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습니다. 저도 물론 있고요. 그러면 그때 또 벽에 막히죠. 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참 힘듭니다. 아이 키우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초점 안 맞아라. 우리의 어린 시절은 아주 먼 과거의 일이다.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린 시절을 꼼꼼히 되짚어본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기억을 편집해 저장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지우고 기분 좋았던 기억만 저장한다. 아빠한테 혼났던 기억, 엄마한테 벌 받았을 때의 적개심, 어둠 속에 방치되었을 때의 공포 등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모두 부모가 나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내가 잘못해서 혹은 내가 잘되라고 행동을 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맞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한대로 기억을 편집해 저장하고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 생각해보면 딱 생각나는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이렇게 편집해서 갖고 있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6살 때였을 거예요. 아침에 아빠가 뭘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없는 날인데 아빠가 뭘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 아빠가 그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거든요. 저희 동네는 개봉동이었어요. 아주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그런 곳이었는데 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돌아요. 골목을. 그러면 아이들이 손잡고 하나씩 하나씩 붙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희 밑에 오셔서 창문 밑에서 지연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저희 아빠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지연이 오늘 유치원 안 가! 하고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아주 무섭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면서도 막 속상하고 막 선생님 따라가고 싶은데 아빠가 가지 말라고 소리를 치니까 그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괴롭고 무섭고 막 그랬던 순간인데 지금 제가 어떻게 편집하고 있냐면 아빠가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때 내가 아빠한테 뭐 되게 때렸었을 거야. 구체적으로 생각 안 나지만 제 나름대로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화낼만 했어. 그러니까 내가 유치원까지 못 갔겠지. 막 이렇게. 기분 좋았던 기억만 저장한다도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빠가 짜장면을 사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던 기억이 있어요. 혼나고 먹는, 아빠가 달래주면서 먹는 그 짜장면의 기억. 참. 어떡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지만 심리 치료를 받은 사람 제외하고는 어린 시절을 꼼꼼히 되짚어본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연극치료사로 활동하면서 그 전에 연극치료사 자격 취득 전에 자기 스스로 심리 치유를 받아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살아온 거를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봤는데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순간은 정말 제가 이게 상처구나 몰랐던 그런 것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엄마가 저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한 걸 제가 봤어. 그리고 제가 어디에 숨어 있었어. 뭐 언니랑 뭐 어떻게 하고 있었어. 그거를 그냥 그때 참 무서웠었지. 엄마 아빠랑 싸워서 이게 아니라 파면 팔수록 너무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문지방 넘으면서 다리가 살짝 엄지발가락을 걸쳤는데 언니가 나를 껴안느라고 날 질질 끌고 가느라고 그 아팠던 건 나중에 발톱이 뭐 어떻게 멍든 걸 생각했었지, 발견했었지, 이게 그 치유의 과정에서 떠올랐어요. 그리고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린 시절에 아주 극히 일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한테 큰 마음의 상처가 된 걸 깨달았고, 이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예. 나를 돌아본다는 거는 뭐랄까요? 일생일대 좀 하나의 충격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훨씬 힘들죠. 왜냐면 그게 비용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요. 또 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있고요. 치료사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부터 치유하는 게 맞다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책에서 또 인상 깊었던 거는 역시 이게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외국 작가의 그런 다른 점,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육아서를 보시라 했던 그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에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으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마음을 가라앉힐 동안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 해도 가만히 놔둔다. 그저 보고 있는 것이 힘들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도와달라고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은 아이 곁으로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건넬 것이다. 제3자의 개입은 마법처럼 기분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에서 아이가 감정 폭발을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말이든 건넬 수 있을까요? 날씨 같은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나요?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을 가라앉힌 동안 아이가 소리 지른다도 가만 놔둔다? 이거 맘충으로 오해받기 아주 좋은 글귀죠. 이런 거는 그냥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뭐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는 그렇구나. 아이가 소리 지르면 놔두고 엄마가 제3자 지나간 사람 붙들고 날씨 얘기를 한다? 저한테도 있을 수 없고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해도 전 당황할 것 같아요. 당신의 아이가 지금 저기서 뒹굴며 울고 있는데 당신 지금 나한테 날씨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엄마 왜 이래? 막 전 차라리 그 아이한테 가서 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다르게 보면 이렇게 좀 확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이 엄마의 화는 내리고 아이의 자존감은 올리고는요, 좀 엄마 중심의 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이보다. 근데 좀 이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차이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여기서 글귀는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왔던 글귀는 아까 소개해드린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소개해드린 바로 요 글귀입니다. 아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부모 자신도 아이를 나무라면서 똑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요 글귀가 저는 이 책 하나를 다 읽은 목적, 하나 건진, 아니면은 정말 내 마음을 두드린 한 글귀라고, 책 속의 한 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것만 기억해도 저는 이 책을 너무 잘 읽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가 바보 같은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할 때 부모 자신도 아이를 나무라면서 똑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희 둘째가 전화를 했습니다. 네, 학교가 끝났나 봅니다. 책 읽기를 빨리 마무리하겠군요. 엄마의 화는 내리고 아이의 자존감은 올리고, 아이의 자존감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의 화를 내려야 아이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목이 너무 좋아요. 네, 제목만으로도 충분히 엄마한테 공감을 살 수 있는 책 같습니다. 저처럼 아이를 나무라면서 나도 밥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이처럼 똑같이 이런 의문을 두신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엄마의 화는 내리고 아이의 자존감을 올리고 싶은 아들셋맘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